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돼도 그 피해를 잊을 수 없다고 하지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도 학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종종 보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공직자 자녀의 학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학폭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아들 학폭 논란 때문에 이제 국수본부장에서 낙마를 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들인 정 씨가 행한 학폭 내용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 못지 않은 굉장한 언어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그런 말들을 제가 방송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고 피해자가 결국에는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입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한 명이 계속해서 이제 불안 증세를 보이고 학교 출석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또 피해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해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학폭으로 이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지고 그거에 불복을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패소를 하고 그 판결문을 나왔는데 판결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정순신 변호사 이제 부부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 내용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가해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훈계를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막았다라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학폭위가 열렸을 때에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네요라고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태도가 조금 대응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사건이 종료가 됐고 결국에는 또 아들은 이제 전학 처분을 받아서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건 때문에 결국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했습니다. 예. 이제 보통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이라는 게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학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불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대법원까지도 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흔한 일입니까?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 이제 패소를 했잖아요. 꼭 학폭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법률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을 때 물론 내가 가진 방어권의 일환으로 당연히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그냥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순신 변호사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은 일종의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게 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아무것도 기재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나 학폭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자, 어떠한 징계를 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해지는 그러한 징계 조치에 대한 그 시점을 굉장히 좀 최대한 뒤로 밀어보자라는 생각에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정지 신청이라든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 타임라인을 보면 2017년에 초에 이제 입학을 해서 전학을 가기까지 2019년 5월에 전학을 가거든요. 네. 사실은 이 학폭이 문제가 된 게 2018년 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넘게나 그 학교를 그대로 다니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1년, 2년 수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조치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네. 재학 중인 학교가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일단은 그래도 입시를 생각을 하자면 최대한 이걸 뒤로 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3만 끝날 때까지 우리가 버티면 그래도 생기부에 아무것도 적시가 되지가 않고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대학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3 끝날 때까지만 잘 되면 뭐 적히는 게 없으니까 시간 끌기 좀 해보겠다, 좀 버텨보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뭐 일종의 권리죠. 왜냐하면 1심, 3심까지 쭉 이제 내가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실 막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게 악용이 된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가해 행위가 있었다,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남 좋은 일을 시킨다라는 거죠.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인정을 하면 그만큼 나에게 취해지는 징계 조치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피해자의 뜻대로 모든 게 흘러가다 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청이든 뭐든 다 신청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경우로는 내가 만약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 실제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부모님께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질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피해자가 아니 내가 당한 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너가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반에서 제대로 된 친구를 다 만들 수가 없고 학교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사실 이게 고등학생 아이, 물론 뭐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은 발생하지만 고등학생인 아이가 이렇게 고소를 받게 되면 고소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경미하면 조금 참고 내가 그래도 좀 좋게 최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풀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또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폭 관련된 결정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그거에 따라서 학교도 맞춰서 징계를 내릴 수가 있고 학폭위도 그에 맞춰서 사실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학폭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조금 더 분류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좀 재판을 진행하고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빨리 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친구 입장에서 이른바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학폭, 같이 학폭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많은 학폭 사건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을 이야기할 때 쌍방 폭행이 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사실 일반적인 가해자가 있고 일반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조금 폭력 행위가 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사건을 가서 들여다보게 되면 한 명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또 다른 한 명 상대방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 아니 너는 뭐가 당한 거 없어? 너는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 라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렇게 상대방도 얘기를 했다라면서 언어적인 폭력을 가했다, 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학폭 제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학폭 위에 똑같이 두 사건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오고 가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가해자로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받은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나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 외에 완전한 가해자와 완전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쌍방이 잘못했다. 친구들끼리 이런 거는 이렇게 잘 풀어야 되는데 너희들 둘 다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환경도 조금 있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보통 학폭을 통해서 전학 결정이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소송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분리가 원칙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즉시 분리 조치라는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학급 외나 아니면 뭐 집에서 수업을 듣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3일 분리를 통해서 뭔가 확실히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 분리 조치도 말씀드린 것처럼 3일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떤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법률에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일주일 내지는 길게는 사실 몇 주간이라도 이렇게 좀 둘이 떨어뜨려 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수위가 좀 상당하고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량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잠깐 떨어져 나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같이 둘이 붙어서 수업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해자 입장
입장에서는 더욱 복수심이 불타게 되고 더욱 얘를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즉시분리 조치가 가능한데 원하냐, 3일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자신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좀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굉장히 명확한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어쨌든 고작 3일이라고 하더라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서류로만 그렇게 분리 조치를 취해달라, 학폭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사실 집에 있게 하고 학교에 못 오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학폭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따돌리기 위해서 친구들 3명이 이 아이가 학폭을 저질렀다라고 3명이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3명이니까 3일씩 계속 9일 동안 이 아이가 무고하게 학교를 못 나오는 일도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학폭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부가 하는 일도 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장 가깝게 마주하고 지켜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실 분리 조치도 연결이 돼야만 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곳에 두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취하되 이거에 대한 좀 허점을 우리가 제도 보완을 통해서 보완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이 학생 사이의 갈등이다. 물론 어릴 때 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즉 법적으로 이게 학폭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눌 만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재산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심각하게는 뭐 성폭행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범주의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폭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장난을 친 건데 그냥 조금 놀린 것뿐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한 수치심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판례에 따르더라도 단순하게 문자로 내가 욕설을 한 것 학폭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학생이 앉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의자를 뺀 것 그 행위도 학폭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폭이라고 하면 뭔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고 굉장한 심한 수준의 욕설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상의 놀림도 사실 학폭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그 행위 한 번만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 행동이 지속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이 강도 높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과연 이 부분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또 처벌이 가능하냐? 어떻게 보면 뭐 입학의 취소 여부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취소는 사실 뭐 입학과 이제 그 학사를 총괄하는 그 대학의 사실 재량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이 아니 그렇게 학폭을 저질러 놓고도 굉장히 명문대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학폭 저지르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유명문 씨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 대학교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징계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학칙에 정해져 있고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건 진학했을 때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 이전에 발생한 일로 지금에서 지금 대학이 주체가 돼서 뭔가 징계를 내리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적시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감추려고 했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다른 사건화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폭의 근절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법과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분리 조치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가해자와 하루 종일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같은 반에서 이게 일어나다 보니까 수업을 들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계속해서 같이 마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그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학생이 거기까지 문두드리고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사실 좀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감을 호소하고 내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학폭 피해자인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센터라든지 어떠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문두드리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역시 학교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야만 피해자들도 제대로 된 기관에 가서 심리적인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뭔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